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랜 기간 곁을 지켰던 김모 비서관이 누리꾼들을 고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모 비서관이 불륜관계다라는 괴소문을 유포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김모 비서관의 누리꾼 고소와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 나왔습니다. 선대위 발표도 연기됐다는 건데 급기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와의 어제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인선 갈등은 없다라고 진화하고 있지만 만남 자체를 부인할 만큼의 인선 갈등이 언론들에 의해서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누구 안 친다고 통합되는 거 아니다라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라는 게 취재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의 승부이기도 하지만 33년 숙적 관계로 표현되는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승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총선을 지휘할 때 이해찬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또 출마하고 돌아와서 이해찬 대표는 당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 과연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가 될까요?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3가지 거래가 수상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자금을 댔느냐. 한겨레 신문의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10억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오히려 손해보고 뺐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특혜를 받았나,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모 없이 주식 취득한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3가지 쟁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관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만약에 있었다면 실제 소위 선수로 뛰었던 그 계좌 관리자 이모 씨가 주가 조작 선수였다는 사실을 김건희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네이버의 새로운 리더십에 81년생이 낙점됐습니다. 81년생의 최수연 씨가 차기 CEO, 네이버의 CEO로 발탁이 됐습니다. CFO에는 78년생, 역시 젊은 김난섬 씨가 발탁이 됐습니다. 젊은 리더를 앞세워서 경영 쇄신을 하겠다라는 네이버의 설명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진짜 젊네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도이치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법사위 멤버,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의 사령탑으로 강하게 예상되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죠. 급기야 이 갈등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공개 회담을 부인하는 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별 갈등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갈등이 심각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불협화음인지 보도 내용 보시죠. 만남마저 부인하는 상황.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불협화음. 윤석열 후보 측 일단
후보의 인선 방안에 큰 이견은 없었다.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준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으로 하지만 선대위 합의 내용이 연기가 됐습니다. 무엇을 반대하고 있을까? 김병준, 김한길 두 사람의 합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라는 관측 나옵니다. 윤 후보 측이 신속하게 이견 없다라고 한 게 이견이 있다는 거다라는 정치 관측도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기자, 김종인 위원장이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을 반대합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 어제 만남 자체를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났다 이렇게 밝혔는데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부인하죠. 그런 건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인사의 이견, 인선의 이견 때문 아니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거기 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이런 것을 밝혔는데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도 김종인 전 위원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인선이 지금 계속 이미 지난 5일에 후보 선출되고 나서도 거의 지금 2주 가까이 계속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그리고 내가 정권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안 된다. 임태희 전 필장을 써라.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되고 누군 써라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상황이고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한기호 사무총장 대신 권성동 사무총장이 바뀐다는 것 총괄본부장으로 권영세 의원 혹은 임태희 전 비서실장 누가 되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볼 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좀 너무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어떤 부족한 정치력이라든지 부족한 정부적 감각 혹은 부족한 정치 역량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러브콜을 보냈는데 오히려 지금의 이런 갈등이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정치력을 또 오히려 각인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좀 임계점에 다다랐다.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선을 가지고 파격적 인사를 기용할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임계점에 달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결단하고 정리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남에 대해서 달리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 오늘 만났다고? 네, 오늘은 만났습니다. 오후에 만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윤 후보 만나셨거나 만나세요? 보다시피 내가 여기 방에 혼자 있었는데 누굴 만나요? 그럼 윤 후보님 안 만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었는데 어디 만나? 나는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지금.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있었는데 누굴 만나? 만날 기회가 있어야지만. 김영주 의원님, 네. 만나신 겁니까? 안 만나신 겁니까? 이제 만났지만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 근거 없이 만난다라고 얘기했을 리는 없다고 보면 그동안에 보면 두 분 중에 진위를 가르려면 훨씬 더 말하자면 폭합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만나놓고도 안 만났다고 얘기하고 메시지 자체로 그 만남의 어떤 윤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렇게 전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의 영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몇 온다고 국민 통합 되겠냐? 오히려 선대위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위원장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길 전 대표가 통합위원장 맡을 거라고 많이 얘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뭐를 통합하려고? 국민통합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 아니, 국민통합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해봤지만 이름만 내건다고 국민통합이 되는 거요? 그냥 인물만 몇 명 갖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놓고 하면 통합이 돼. 국민통합이라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무엇인가를 갖다 내용이 있어야지.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몇 사람 들어간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한길 등의 인물 영입에 반대하는 이유와 명분은 또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떤 취지로 반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한강욱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 와셨죠. 그런데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은 한강욱 위원장 왔다고 과연 진정한 국민통합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고 이번의 케이스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의견입니다만은 한강욱보다 김한길은 더 어렵다. 왜냐하면 김한길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기획통이라는 고집이 있고 김영주 의원님은 김한길 전 대표를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그 어떤 총선 기획, 뭐 안철수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그랬을 때 굉장히 어떤 장악력이 센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그 고민과 반대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찰, 즉 통합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본인의 말에 충실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필요한데 뭐 가령 그런 분이 임태희 전 실장 같은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김한길이라는 분이 왔을 때는 단순히 아예 한강욱처럼 그냥 통합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데 지금 김한길이라는 분은 물론 몸 상태도 좋지는 않지만 더 훨씬 뭔가 중요한 직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분들의 통합위원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거 이제 동교동계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동교동계 영입에 완전 과거에 오래된 분들의 몇 분 들어오신다고 해서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이유와 명분은 있다라는 게 또 김영주 의원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윤석열 후보의 수석 대변인 이양수 의원 돌직구쇼 멤버인데 이런 입장 냈어요. 자, 이제 윤석열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7일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구성 조직의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 중요 직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일단 갈등설의 진화를 불을 끌어 이양수 의원이 불 끌어 나섰는데 이 대변인이 불 끈다고 불 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어제 만나서 의견의 교환을 했다는 거니까요. 이제 뭐 앞으로 좀 뭐 빠른 시일 내에 좀 서로 의견이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로 좁히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차원에서 뭐 다음 주에는 이제 선대위가 발족한다. 뭐 이러한 이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큰 갈등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님이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 그런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는 그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근데 또 김종인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그 인선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윤 후보 측이 생각하는 인선이 있고 이게 일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어떠한 그런 대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는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대의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뭐 자리가 보다는 그러한 대의에는 두 분이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서로 더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좀 다음 주에 선대위가 발족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대위 발족까지는 무리는 없을 거다.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이재명 후보 측이 글을 올렸는데 영부인의 자격과 관련한 글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교했는데 그 비교 기준이 두 아이의 엄마이냐 아니면 강아지의 엄마이냐로 한준호 의원이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준호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의 글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토리 엄마 김건희. 토리는 강아지죠.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영부인의 국격을 대변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 사람만 영부인의 국격을 대변한다. 라는 뜻으로 논란이 번졌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의 엄마와 토리 엄마를 뺀
김혜경 대 김건희로 한준호 의원이 급히 수정을 했지만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는 유산에 유산한 바가 있죠. 그러자 누리꾼들 반응,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1년인데 출산으로 여자를 평가하는 게 말이 되냐. 전국의 불임 부부, 난임 부부를 2번 죽인다. 이런 게 인권 유린이고 성차별이다. 이제는 갈라치기 할 게 없어서 자식 있는 여자와 애 못 낳는 여자를 갈라치기 하는가라는 부정적 댓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준호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의 이 글, 어떤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 걸로 보입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가 본인 자신이 직접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한 국가 영부인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려다가 비교 과정에서 여러 비교를 거치면서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의 난임 부부들에게도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여성을 출산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시대착오적입니다. 당장 큰 논란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 표현은 빼고 다시 글을 올리게 되는데 원래는 김건희 씨의 의혹을 이야기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하지만은 그 글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특정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인물 중 어떤 한 인물을 비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면은 이러한 섬세한 표현 부족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사실은 먼저 글을 쓸 때부터 어느 한 인물을 비판하겠다는 의사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 표현 과정에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심하지 못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애초에 객관적 상황을 먼저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한 인물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취지로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상당한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은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준호 의원의 해명은 팩트 위주로만 글을 쓰려고 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다. 그러니까 부적절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김건희 씨 의혹을 이야기하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강하게 지금 일고 있는데 사실은 전주혜 의원님, 이게 여성을 비교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하나 있고 여성 영부인의 국격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로 제일 먼저 글의 서두에 밝혔다는 것이 지금 강하게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자, 뭐 여성 입장이시니까 한준호 의원의 이 글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댓글 중에서 갈라치기 한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저는 그 댓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여성을 출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더더군다나 김건희 씨는 유산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을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지금 아이가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아이를 그러니까 안 낳은 게 아니라 네. 못 낳는 상황인 거군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 고통받는 또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오히려 후벼파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 애완견에 대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굉장히 그거는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폄하,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폄하 발언으로 좀 비칠 수 있고 그래서 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수행실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그 김혜경 여사를 좀 더 높고 뭐 영부인감이다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뭐 그것이 또 오히려 이렇게 더 나쁜 결과를 좀 나타냈다는 면에서는 앞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그리고 좀 실책을 해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준호 의원의 이 글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부인의 국격을 따질 때도 여성에게 출산 여부가 중요하다면 여성 대통령의 국격의 여부를 따질 때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더 중요한 기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준호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논리인 거죠. 어떻게 출산 여부가 어떤 여성의 격을 논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자체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어제 어떤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 봤더니 거의 진짜 한준호 의원에 대한 성토로 게시판이 가득하던데 전 이재명 후보한테 전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자체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집중해야 할 만약에 어떤 표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 정부의 가장 지지 기반이었던 2030, 40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출산을 두고 격을 논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광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인 거죠. 그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선거는 명백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상대의 갈표가 상대한테 가면 저는 한 표를 잃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올 수 있는 표가 상대한테 가면 저는 2표를 잃는 겁니다. 근데 이 사안은 2표를 어마어마하게 잃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건 직접 수습해야 된다. 한준호 실장이 수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수행실장이라는 게 늘 이재명 후보가 다니는 곳에 늘 나옵니다. 저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여성들에게 안 좋게 비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수행실장직을 포함해서 뭔가 결단하고 이 사안을 정리하지 않으면 전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일단 정작 글을 쓴 한준호 의원도 사과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한준호 의원 사과로 제가 볼 때 이거 여성들이 표심에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하고 한준호 수행실장을 제가 볼 때는 수행실장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사안이 간단치 않다라는 이재명 기자는 진단을 그렇게 했어요. 큰 선거 많이 해본 김용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논란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소위 페미니즘에 대해서 경도돼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 여성계가 좀 시끌시끌하죠. 이제 그런데다가 이런 글들까지 덧붙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지 감수성이 도대체 있는 것이냐. 더군다나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젊은 의원에 속한데 훨씬 그런 어떤 젊은 의원 속에서 저런 어떤 전혀 말하자면 이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방금 이재명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데 대한 인식 없이 저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 당 전체의 문화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에 있어서도 여성계의 표를 완전히 포기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이재명 후보 입을 통해서든 당대표 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 내지는 또 후보 이 글을 쓴 장본인에 대한 사과가 바로 나와야만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용주 의원님 요즘에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내뱉었던 인사말이나 질문들이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쓰지 못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컨대 부부를 보거나 아이가 없는 어떤 젊은 신혼부부에게도 아이는 있으세요? 아이는 몇 명이세요? 라는 질문을 못해요. 사실은 요즘. 그렇죠. 왜냐하면 난임 부부가 있고 그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실 결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질문도 못하는 시대인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시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의외로 불임, 난임에 고통받는 부부들이 굉장히 말 못할 고통이죠.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부인들의 고민, 또 부부의 고민, 또 지금 현재 이 글들이 어떤 말하자면 의욕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말하자면 준비 안 돼 있고 오히려 더 후보를 도와준다고 썼는지 모르지만 후보한테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단순히 해명 차원에서의 어떤 팩트 위주의 글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우 나의 성인지적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정도의 직접적인 자기 표현과 사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를 향해서 개미 핥기다라는 비유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주가 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핵심 당사자인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대선 후보 못지않게 검증의 대상입니다. 김건희 씨는 직접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옆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덮기 위해 윤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했다면 야당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인 것입니다.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씨 흔들기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총공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윤호중 의원의 개미핥기라는 표현, 이제 어떤 취지로 저런 표현을 쓴 걸까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회장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회장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주가 조작의 선수로 알려진 이 씨가 최근 검거돼 구속된 상황이죠. 예. 그런데 김건희 씨는 이 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계좌 제공을 넘어서서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가, 그 수사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당에서는 추궁하면서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객관적 사실만 진술해도 충분히 국민들로서는 이 정도 의혹이 있구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구나 생각해 봄직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미핥기라는 표현, 즉 김건희 씨로 인해서 수많은 주식에 가담하는 개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취지로 개미핥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함으로써 그 의사는 알겠습니다만 이 표현 자체도 그렇게 썩 한 인물을 그리는 표현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줍니다. 즉 그 진위는 알겠지만 그 표현 과정에서 다소 거칠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연히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은 뭐겠습니까? 윤호중 의원은 사실이면 개미핥기다라고 공격을 했다지만 주가 조작 사실 여부를 김건희 씨가 알고서 인지한 상태로 10억의 계좌를 줬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한 투자 관리자라고 들어서 10억 계좌를 믿고 맡겼는데 손실만 보고 뺀 사건이냐 여부를 수사 당국이 가려내는 것 쉽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가려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졌던 이 씨에게 계좌를 제공했다. 과연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를 받고 단순히 내 계좌를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맡긴 것에 불과한지, 맡기면서도 주가 조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주가 조작에 적극적으로 본인도 가담했는지, 그 실체는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도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 흐름 시점에 즈음한 주가의 변동 상태를 보면 충분히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찰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파악해낼 수 있을 만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문제는 이 사건 자체가 한 10년 정도 지난 사건으로 보여서 충분한 증거가 남아있을지 외에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난 다음 공소시효가 토과했는지 법리 검토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 자체는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박성배 변호사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단순한 이런 이제 주가 조작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이게 표적 수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발생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 죽이기다. 지금 윤석열 후보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공수처, 경찰 지금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에서는 지금까지 입건된 것이 단 23건이에요. 공수처에서 입건한 사건이. 그중에 4건이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입건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위한 그 수사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공수처는 그렇죠. 또 검찰은 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이성윤 검사장이 정말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의 오히려 반대편에 섰던 뭐 대표적인 검사장인데,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있던 시절에도 결국 못 박혀내서 기소까지 못 갔던 거예요. 이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요. 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검사장이 이제 이정수 검사장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어달리기 하듯이 개주에서 이어달리기 하듯이 지금 계속 그게 이제 수사가 어떠한 원하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계속하겠다. 좀 이것은 좀 대선이 4개월 남았습니다. 좀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선에서 정말 그 수사가 이 정도에서 안 나오면 종결을 하는 것이 그게 상식선이죠.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과도하고 이러한 수사 결과는 빨리 하루빨리 종결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강한 불만과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전재 의원님 의견 통해서 들었는데 야당의 의심이에요. 이재명 기자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입건도 안 됐고 조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과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수처가 4번 입건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야당에서 보기에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거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기자 보기엔 어때요? 뭐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공수처가 특히나 이제 이건을 4차례나 연달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윤 전 총장 수사에 올인하고 있죠. 공수처 전체가. 그런 상황은 틀림없어 보이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과연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민주당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얘기했지만 쌍특검을 양쪽 다 특검을 하면서 상대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당이 상대 수사에 어떤 그 특검을 임명하자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뭐 계속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아서 계속 어쨌든 시간이 지금 계속 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굉장히 새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정부가 이런 의혹을 안고 출범했을 때 과연 상대 진영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그 정부를 인정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쪽 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는 게 저는 양 정당이 국민에게 대한 예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씨에 대한 여권의 이 공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 내에서는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도 이제 곧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언제쯤 또 선거 전면에 또 유권자들과 만남을 하실까?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이런저런 좀 뭐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교성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좀 적절한 시기에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뜨거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비상사태 쏟아지는 선대위 위기론.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선대위 이러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여러 여론조사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후보도 선대위를 향해서 민첩하지 못하다, 기민하지 못하다라고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선긋기 행보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동산 문제에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움받는 제일 큰 이유가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노력했다고는 해도 어떤 결과는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어버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이고 그래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줬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는데 이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 특히 부동산은 실패했다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핵심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은 아프고 또 아프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하지만 정권 심판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임종석 전 실장과도 잘 아시잖아요. 임 전 실장이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현 정부에 대한 어쩌보면 성토? 선긋기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섭섭한 것 같아요. 뭐 불편하고 섭섭한 그 심정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심정을 표현하는 거는 뭐 나쁠 것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것은 임종석 실장의 어떤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 또 마음이죠. 이제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국민들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선점을 제시해야만 자기로서의 어떤 당선 가능성이 많고 또 자기가 당선해야만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면 문 정부가 갖고 있는 부분들도 온당한 부분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문 정부만 칭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임종석 실장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말하면 문 정부의 완성 또 개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대통령이 애쓰신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지지율이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후보와 후보 주변에서는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계속해서 불만과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계 의원들과 만났는데 그제 선대위 대응 늦다, 기민한 대응, 별동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핵심 참모들로 구성된 후보 직속기구 이낙연계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인의 소속 의원은 다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말 듣고 있다. 성남 라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지율이 또 거론됐어요.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양정철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전 민주연구원장이죠. 대선 코앞 유유자적 분위기다. 의원들이 안 뛰고 있다. 후보만 죽어라 뛴다. 과거 한나라당 천막당사 마음으로 당내 비상사태 선포해야 할 상황. 의원들이 안 뛴다.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쓴소리했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위에 뭐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윤광로 선대위가 가동돼서 가고 있는데 굳이 제가 꼭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당 선대위 관련해서 좀 내부에서 위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선대위에 굳이 제가 참여 안 해도 후보님께 충분히 밖에서 조언을 해드리거나 자문이 되거나 지금 소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뭐 예, 자주 연락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이것도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재명 기자, 후보와 후보 주변 그리고 양정철 전 원장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의 선대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선대위를 향해서 막 이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가 거의 크겠지만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의원과 선대위 탓을 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의원 일각에서의 어떤 기류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굉장히 이재명 기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집은 늘 남 탓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양정철 전 원장이 했는 얘기 중에서 이제 신영일 의원이 그거를 이제 비공개 강의를 기자들한테 이제 풀을 해줬죠. 그 내용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 민주당 상황을 진단하면서 19를 인용합니다. 그 19가 뭐냐면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19를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절박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데 누구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제 양정철 원장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볼 때는 후보가 오히려 후보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후보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로 합쳐서 대선이 112일 남았는데 110일 남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대선까지 112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사전 기획도 중요하지만 현안 대응을 누군가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다. 이제 서로가 탓하고 있는 건데 어제 양정철 전 원장의 얘기는 굉장히 전 뼈가 있는 얘기다.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양정철 원장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톨스토이가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모두가 세상이 변하겠다, 바꾸겠다 얘기하면서 나는 바뀌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요한 건 후보부터 의원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어제 양정철 전 원장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양 전 원장이 뭐 여러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가 나설지 잘 모르겠다고 한 얘기도 이 위기의식과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사실 누가 나선들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한 얘기는 결국은 스스로가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가져야만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분이 등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쪽에선 그분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그분과 이분의 한판 승부는 상당히 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분과 이분은 이분과 그분입니다. 얘기를 안 해도 누군지 다 아시죠? 이해찬 대표의 등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김종인 전략에 대응하면서 내부에선 강력한 카리스마로 현역 의원을 지휘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대 이해찬 대표. 굉장한 대결입니다. 33년 숙적. 왜 숙적이냐? 1988년 13대 총선. 언제입니까? 이게 88년이에요. 서울 관악을에 나란히 출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비례대표 2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 신인 이해찬 대표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공천권을 휘둘렀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해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해찬 대표는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이 됩니다. 2018년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대표에 올라 지난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바 있습니다. 33년간의 숙적. 김용주 의원님 두 분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정말 악연이에요. 네. 두 분은 두 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뭐 총선을 한번 같이 치렀다고 해서 악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저도 옛날에 뭐 추미애, 유준상 이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악연이지는 않습니다. 추미애 꺾고 당선됐잖아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지난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 시켰을 때는 굉장히 그때 실제적인 악연이 시작된 거고 저도 그때 세종시에 가서 무소속 이해찬 선거 지원을 계속 했었거든요. 야, 요 사진 김용주 의원님 오랜만에 보는데 크게 한번 우리 의원님 보실 수 있나요? 예. 야 정말 두 분 다 이게 젊었군요. 제야의 양심 이해찬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참된 마음 바른 행동 오직 관악을 위해. 정말 추억의 포스터 아니겠습니까? 이 88년 당시에 관악을 지역구 출마 김종인 위원장이 비례만 5선인데 유일하게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잘 안 됐던 때가 저 때죠. 예. 사실은 그 지역구는 여전히 계속 이해찬으로부터 말하자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해찬 보좌관 출신 의원이 계속 이제 의원을 맡고 있으니까요. 야, 이 역사가 되풀이되고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젊은 시절에 벌써 88년이면 언제입니까? 평민당 시절인데요. 예. 그때 이제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맛이 컷오프 된 게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민의힘에 다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자범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도 똑같이 모든 의원들의 하나의 자리를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활력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이제 후보 시절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뒤를 이렇게 묵묵히 지켜왔기 때문에 훨씬 후보와의 교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586 중심에 된 당 속에서도 누가 더 기여할 수 있는지 특장점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등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과연 지난 대선에 있어서의 윤건영 역할이라든지 아까 우리 성남 라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재 사실이거든요. 대장동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의 실제적인 후보 비서와 식솔들, 손발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사람들을 이해찬 대표가 지금
눈여겨보고 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도 좀 답답함을 본인이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점이 되면 또 등판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봅니다. 두 분 중에 김영주 의원님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누가 형입니까? 훨씬 김종인 위원장이 형이시죠. 아, 김종인 위원장이 더 형이에요. 예. 띠동갑이죠, 띠동갑. 띠동갑이에요? 김종인 예. 위원장과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예. 12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직 이분 70대, 60대인데요. 예. 근데 건강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이 더 건강해 보이시고 예, 며칠 아무래도 전에도 예찬 대표님 고문 휴유증이 있으시고 출판 이제 기념회를 하셔서 뵈니까 굉장히 건강하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아, 지금 또 두 분 사이에 열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형이 더 건강하다. 갑자기 건강 대결.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민주당이 조금 침체됐다는 느낌은 받기는 해요. 이제 어제 뭐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리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히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메모드급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신속성 뭐 이런 것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후보와 당과의 어떠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원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 그게 민주당이 이번에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민주당이 뭐 중요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보가 이러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럼 해야 된다는 또 얘기를 뒤늦게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재부에 그러면 오히려 좀 윽박지르는 그리고 뭐 이게 세수가 더 많은 것이 오히려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민주당 스스로 할 정도로 굉장히 엇박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모습을 노출을 하는 것을 보면 좀 뭔가 후보가 공약을 내세울 때는 당과의 이러한 그 특히 예산 관련한 부분은 원내 지도부나 아니면 그 당과의 어떤 조율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제 그게 앞서가고 이게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당이 허겁지겁 따라가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좀 비춰지는 것도 그게 결국은 이런 그 효율적으로 지금 선대위가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전주 의원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 가운데 이해찬 대표의 등판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탁월한 뭐 전략가로 민주당 내에서는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 2016년 공천 배제 당시의 어떤 갈등 상황 함께 보시죠. 그 김종인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의미가 내일 정식으로 기자회견 한다니까요. 김종인 대표가 세종시를 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종시를 버릴 수 없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본인이 탈당해서 무슨 출마하면 본인의 자유인데 뭐고요. 뭐 어떻게 생각할 게 뭐 있어? 김종인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컷오프를 한 바 있습니다. 뭐 강기정 수석이랄지 정청래 의원이랄지. 그런데 그 컷오프 카드로 그때 당시 대다수가 불가능이라고 했었던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끈 바도 있습니다. 자, 이번 이 두 사람의 한판 승부도 관심이 좀 가겠고요. 그 가운데 박승무 변호사님, 이재명 후보의 비서관인 김모 전 비서관이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자, 이거 어떤 일을 고소한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에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 전 비서관이 누리꾼 40명 정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누리꾼들이 지난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을 한 뒤에 안아골절을 당해 봉합 수술을 했다. 그 원인은 이 후보와 김 전 비서관 사이의 관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혼외자도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은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인데 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40명을 고소했다는 것은 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충분한 준비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고 난 다음에 고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후보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고소 대상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 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뭐 평소 이재명 후보 이미지상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 변명으로는 이 사안이 쉽게 넘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단순한 평판을 넘어서선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 적시였고 이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사안은 벌금형 수준을 넘어서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허. 지금 이 경기도의 전직 비서관 김모 비서관이 누리꾼 40명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건데 박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누리꾼들이 괴소문, 루머를 퍼뜨렸다.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불륜설을 퍼뜨렸다라고 강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재명 기자, 이 김모 전 비서관은 경기도 내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었던 분입니까? 이재명 후보 굉장히 인연이 깊지요. 그러니까 2010년 시장 선거 전부터 굉장히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2000년대에 처음 만났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에 당선되니까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로도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간사가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본인이 가장 믿고 같이 그러니까 시정 활동을 할 인물들을 발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누리꾼들이 저렇게 뭐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 아닌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건 굉장히 진짜 악의적인 소문이죠. 그런 점에서 뭐 고발에 대해서 전 적절한 어떤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럼 비서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도청에서 나오면 도지사실을 그만두면서 같이 그만둔 게 아니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대 때부터 지난 10월까지니까 꽤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 옆에서 보좌를 한 건데, 이런 근거 없는 악소문과 괴담으로 한 명의 어떤 여성이 고통받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재명 기자. 이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죠. 그야말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얘기한 것처럼 이건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뭐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중범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저것이 진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유포를 시켰다면 전 뭐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마땅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럴 때는 형량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해 정도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은 뭐 단순한 벌금형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또 허위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그거는 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무료하는 것은 이제 선거가 아직 이제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제 이러한 유언비어들이 지금 또 이렇게 뭐 떠돌기 시작한다는 것이 꼭 비단 이재명 후보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뭐 유언비어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것은 어떻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허위라고 사실 입증하기가 정말 이 당사자로서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이제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은 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이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조금 더 유언비어가 서로 양당의 후보들에게 오히려 더 좀 집중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선관위에서도 저는 좀 지금부터 좀 더 엄중하게 그렇게 그 선거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라는 네. 또 판사 출신 전주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 뉴스를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 두 가지를 저희가 엄선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홍준표 의원,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내 전화는 잘 받는 것 같다라고 또 얘기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던데. 자, 진위 여부 따져보겠고요. 청년들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기재부 겁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돌직구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하투 전재현 의원님 국회 일정 때문에 여의도로 보내드렸고 박정아 바르다박 선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이 홍준표 의원 소식인데 또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00만 뷰 청년의 꿈 홍준표 후보가 청년들에게 호응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댓글 소통 이어간다. 재밌는 청문 홍답이라고요? 청년이 묻고 홍이 답하고 요거죠. 청년의 꿈이라는 거는 사이트 이름 같은 것 같아요. 어플 이름 같아요. 자, 질문. 윤석열, 하태경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 준표형, 나는 수영 못해요. 안 구한다는 얘기죠, 둘 다. 닉네임 류호정,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준표형, 특이한 분이시다. 장재원, 윤한홍 용서할 수 있나?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이 홍준표 후보가 좀 뒤끝이 긴 것 같아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잖아요. 같은 경선을 치렀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하다라는 또 뒤끝 감정을 보였습니다. 요즘 순정 만화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힘들어서 꿈꿀 여유도 없다. 장인이 결혼을 반대한다면 성공해서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할 것이다. 연애를 해야 고민할 듯이라고 성심성의껏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답변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네. 저 센스 있는 재치 있는 답변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행할 것이다. 라는 게 유독 돋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저거는 뒤에서 총 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선전을 치렀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나왔는데 당심에서 26년간 헌신했다고 하는 당심에서 밀려가지고 후보가 되지 못한 서운함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이에 청년들 표심을 많이 모아서 청년들하고 저렇게 플랫폼 만들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시는 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26년간 헌신했던 당에서 지금까지 공천받고 대표 2번 하고 대선 후보까지도 됐는데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목매고 애타게 바라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인답게 도와드려야죠. 앞에 나서서 마이크는 못 잡아도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고 안 하실 말씀이 있지요. 저는 좀 너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홍준표 대표답지 않다. 그래서 나쁘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박정아의 돌직구. 김영주 의원님. 네. 홍준표 후보가 마음이 풀리긴 합니까? 언젠가 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안 풀렸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안 풀렸다. 네. 언젠가가 언제라고 예상하십니까? 대선 전 아니 대선 후? 대선 전에 풀려야죠. 그게 의미가 있죠. 뭐 본인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다음 대선의 꿈을 꿀 수 있다. 예. 뭐 바이든을 모델로 삼겠다. 할 수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모든 그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냉정하게 좀 생각할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청년 플랫폼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표들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일부 탈당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로 가지 않고 있다. 홍준표 말하자면 의원 때문에. 그러나 지금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듯이 방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언짢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이분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정당을 의식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말하자면 홍카콜라가 좋아서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을 시간이 갈수록 다 안아서 갖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 찍으라 한다고 누구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홍준표 후보가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는 마음이 안 풀린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홍 후보 탓만 할 것 또한 아니에요. 이것 또한 포용하고 아울러 내는 게 후보의 리더십일 텐데 또 이거를 잘 아울러서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것도 평가의 잣대가 될 터인데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애석하게도 홍준표 의원이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찾아가야죠, 사실. 전화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찾아가야죠. 조금 뭐 해도 아니 꽂고 뭐 해도 찾아가야죠. 윤석열 후보, 홍 의원님 제 전화 아직 안 받으시더라. 조금 더 쉬시겠다는 생각이신 듯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 홍준표 의원의 말은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이다. 어쩌다 선진국 시대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죄송하다라는 얘기와 글을 하고 있고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이다 라는 SNS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만나서는 윤 후보 지원 의사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하셔도 그 홍준표 후보와 그 유승민 후보는 전화 안 받으시더라라는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5번을 안 받으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전화를 그 한번 전화해 보셨나요, 유승민 후보한테? 저는 저도 그 중에서 일부 후보와는 소통을 하는데 제 전화는 잘 받으십니다. 홍준표 후보님을 설득을 대표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고. 제가 설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 설득되어서 오시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예, 당연히 후보가 나서야죠.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후보가 나서야 된다. 이재명 기자, 뭐 20년 넘게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 많이 보셨을 텐데 홍 후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취재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도 캠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자 이런 홍준표 후보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재명 기자의 어떤 꿀팁. 자 여기서 어떻게 오늘 공개를 할까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홍준표 오늘 할까요? 의원의 성향상 쉽게 풀릴 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어려워요 이거. 다만 이제 대의를 가지고 풀어야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글쎄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상황을 자주 보지 않아도 사실 이런 상황 자주 보지 못하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대부분 다 어떤 휴직이라고 할까 휴식기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청년의 꿈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거죠. 그러니까 참 보기 드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어느새 청년 정치인으로 그렇죠. 뭔가 거듭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숙제를 안게 됐죠. 왜냐하면 만약에 홍 후보가 그냥 휴직기를 가졌다면 오갈 데 없는 2030 남성 표심이 물론 이재명 후보한테 갈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흡수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거를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커뮤니티에서 딱 똘똘 뭉쳐서 갖고 있는 거죠. 막고 있는 거다 윤석열한테 못 그런 가게. 점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는 숙제가 생겨 있는 건데. 근데 끝까지 전화 안 받을까요,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이런 건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홍준표 의원의 성향상 뭐 개별적으로 물론 이제 뭐 기습방문 이런 거 한다고 좋아하실 분도 아니고. 기습방문 안 좋아한다. 첫 번째 기습방문 안 좋아한다. A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커뮤니티 이름이 청년의 꿈이지만 사실 청년의 꿈이라고 쓰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꿈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걸 가지고 저 기반을 가지고 5년 뒤를 또 이제 고민하실 텐데 결국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면 결국 다시 당심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결국 당심을 놓쳤기 때문에 민심에서 이기고도 그렇게 큰 격차를 뭐 한 자릿수 이상 격차를 냈던 건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어떤 큰 지도자로서의 포용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꼭 뭐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도 당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테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런 대의를 바탕으로 해서 홍준표 의원의 마음을 돌리고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잡지 않고는 안 되는 또 그런 상황도 틀림없기 때문에 윤 후보 입장에서 여러 번 이제 공을 들여야죠, 계속. 그밖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뭐 이런 얘기. 예컨대 제 다음은 선배님이십니다.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선배님 아니면 정권교체 안 됩니다. 뭐 이런 수식어들 이런 거 좋습니까? 도움 됩니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도움 안 돼요? 왜요? 정치에 다음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후보를 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다음에 누구다라는 말은 금기군요. 금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모든 정권을 알겠습니다. 정성을 들여야죠. 정성을 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핫삼은요.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이 여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당이 기재부 겁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당정이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외부에서 보듯이
국정조사 우는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조율할 필요는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춰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그와 같은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겁박하고 여당이 뭐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것도 자세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민 대선배 의원이 겁박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장면은 이런 장면들입니다. 지금 한 50조 정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가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 50조가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임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당국의 심각한 이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엘리트 모피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초과 세수가 역대 50조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송영길 대표, 윤호중 의원 연일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은 여당이 정부를 겁박하는 거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날린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돌직구쇼 멤버 전재수 의원입니다. 기재부를 향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기재부가 예산 갖고 갑질하고 있다.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 자체 어제 우리 이재명 부장 계속 얘기했지만은 저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직자들한테 법 위반하라고 그러고 규칙 위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혹여 정권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건이 잘못됐다고 당선된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때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민주당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한테 또 책임지게 만들 거고. 저는 이게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이때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휘청휘청 대면 안 되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자세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무슨 뭐 세수 유입 뭐 이래가 유예해서 무슨 편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꼼수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 저렇게 해서 하는 게 결국엔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지금 지도부가 저렇게 기재부를 몰아가는 게 이재명은 합니다를 받쳐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합니다가 잘못합니다를 왜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해요. 지금 중도층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 그 중간에 있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범법행위하면서 잘못하는 거를 막 당해서 몰아붙이면 그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결과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납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가려운 데를 찾아가야지 왜 저렇게 막 몰아가서 이재명은 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저런 일은 지금 이상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이라도 그만두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야당의 박정하 전 대변인은 야당의 의견과 일치하긴 합니다만 이 초과 세수를 올해 걷지 않고 내년으로 유예하는 것 자체가 범법 행위일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 자, 그럼 여당의 생각은 아니 그게 왜 범법이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저는 오히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그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9.5%인데 지금 뭐 배에 가까운 15% 정도 오차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하자면 지역의 부동산 개발할 때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은 배 이상의 어떤 수익이 겉돌지 몰랐다. 딱 똑같이 부동산의 세수의 원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 정부가 이 사실은 관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억지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법 이내에서 이런 것들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나마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관료들의 어떤 뭐 말하자면 행태들 그런 어떤 문제 의식들 또 너무 지나치게 어떤 뭐 국가를 위한답시고 부채율 뭐 위한답시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뭐 관료들이 뭘 했냐 이런 비판은 근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가지로 비판을 하되 실제로 문을 열어주고 가려고 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해 놓고 가야지 뭐 후보 마찬가지로 답답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령을 2022년에 해놓고 일반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말하자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2023년 이렇게 국회 자체가 형평성을 어겨놓고 그것 자체를 어겨놓은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가 해놨으니까 당신이 또 어겨라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국회가 할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예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고의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세수 오차 발생은 거듭 소음고 하지만 경기 회복이 빨라서 세수가 늘어난 거다. 그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세금이 더 거친 거를. 이런 말이에요. 가로열 가로 닫고. 고의성을 언급한 거 유감이다. 여당 의혹 제기처럼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과세수 19조 원 어떻게 쓸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할 것이다. 이 말은 여당이 하자는 대로는 지금 현재 할 생각이 없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자, 여당이 열린민주당과 통합 추진에 합의를 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대표죠. 어차피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으로 생겼던 최강욱 대표의 어떤 열린민주당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연대를 하겠다, 통합을 하겠다라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궁금한데 야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야당 나름대로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동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저지선을 쳐놓은 겁니다.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매표 행위에 만약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에 해당될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백기 투항할 생각에는 아예 일찌감치 접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의혹들 함께 보시죠. 최태원, 말 안 되는 얘기들 사라질 것이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갑자기 SK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언급됐고 검찰이 최태원 연관설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소환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상황이 좀 묘해집니다. 함께 보시죠. 갑자기 왜 SK 최태원? 제일 궁금해요. 자, 박선배 변호사님, 왜 갑자기 화천대유 대장동에서 SK 최태원 회장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까? 검찰이 누구를 부른 겁니까? 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는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SK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이 키넨파트너스에 400억 원을 빌려줬고 이 키넨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초기 투자 자금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팩트입니다. 이 사실에 기반해서 전모 변호사가 실제 화천대유의 소유자는 SK 최태원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K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이 수사와 별개로 이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전모 변호사를 어제 불러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데 일정한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즉, 이 대장동 사건이 실제 소유주가 SK 최태원 회장인지 그리고 실제로 전모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50억 원도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서 정치권의 사면 로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뇌물인지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혹여나 또 다른 범위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어제 전모 변호사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SK그룹은 강력하게 지금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궁금한 게 이재명 기자, 저 전모 변호사라는 분은 뭐 누굽니까? 뭐 대장동에 뭘 했던 분입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에 있었던 분입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입니까? 변호사라는 것 말고 전모 변호사는 누구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저도 뭐 전력이나 이력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는데 무관한 사람입니까? 주장을 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난 9월 23일인가요? 본인 SNS에 처음으로 화천대유 누구 건가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본인이 화천대유를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접적인 사실을 기초로 추론한 거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특정한 정보를 더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그냥 일반인인데 직업이 변호사인 분이 최태원 회장과 연관성을 주장한 건데 검찰이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본인은 공개된 여러 자료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인 사실이지만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17개의 추론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조금 전 화면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최태원 씨의 동생인 최기원 씨가 키넨파트너스에 400억을 빌려줬는데 그 400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한 게 10%를 이자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키넨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351억을 빌려주면서 6.9% 이자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줘야 할 이자보다 더 적게 받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것이 실소유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본인 뇌피셜입니까? 뇌피셜한 표현까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키넨파트너스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 SK 출신이 많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통해서 글쎄 어쨌든 의심은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최태원 회장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 이 대장동 사업 전체를 누가 큰 그림을 가지고 설계했느냐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검찰도 한번 저런 주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러서 물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네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의 어떤 생각과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ET다 이런 주장하신 분인데 그때마다 다 검찰이 들러다가 얘기는 안 들을 텐데 참 이례적이군요. 최태원 회장은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낙엽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나서 이틀 뒤에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질타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검찰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나온 50억 클럽, 무슨 109억 지급, 고문료 수억씩 근데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하나은행에 그에게 대출을 하면서도 특정인에게 몰아준 배임 설계, 여기에 대한 수사를 좀 더 신속하게, 엄정하게 제대로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 발언 이틀 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물론 이재명 후보 질타 이후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다기보다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나서 좀 부담이 덜어진 이후에 검찰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왜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꼭 저 발언 뒤에 수사를 해서 이런 오해를 삽니까, 검찰이? 박 변호사님. 사실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사안은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곽 전 의원이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즉 화천대유가 소속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 곽 전 의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이 후보 발언 이후에 이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경우에 화천대유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주도를 해나갔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 구조 형성에도 주도를 했다. 이 대장동 의혹의 전반적인 주도자가 화천대유 구성원이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상황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 같습니다. 즉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 후보를 비롯한 당시 사업 구조를 실질적으로 형성했던 어떤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을 배제해놓고 격가지 수사로 이어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안은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큰 사안인 만큼 관련된 의혹은
당연히 수사해야 될 부분은 수사해야 되겠지만 모든 부분에 걸쳐서 더 이상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검찰이 골고루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결이 다른 논란이 이렇습니다. 공수처 차장이 민주당의 선대위 의원과 전화통화 후 만나려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인 겁니다. 이달 초 국감 후 전화통화로 22일 저녁 식사를 약속했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공동대변인. 과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여운구 공수처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선 안부 묻고 답한 극히 짧은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식사 약속 제의 거절하다가 날짜 특정하지 못해서 유야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준 의원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정치인이 전화해서 수고하셨다. 덕담하는 게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게 보통. 검찰 수사관한테 해서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님, 피감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윤한홍 간사님, 예?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의원님 안 만납니까? 전화 안 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사를 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수사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통화를 해요? 자, 이 논란 박정현 대변인. 적절해요? 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 사주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의 차장 검사이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데 설령 제가 뭐 이재명 기자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자주 보는 사이라도 여기가 지금 박성준 의원 국회의원이고 제가 공수처 담당 총괄 검사면 아무리 친해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날 일이 있어도 일부러 안 만나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올바른 공인의 자세예요. 근데 그걸 가서 만나자고 하고 약속 잡았다가 그게 들통나니까 왜 만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박성준 의원도 잘못됐고 거기에 끌려가는 공수처 이 처장인가요? 여기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거는 부적절한 처신이고 두 사람 모두 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디 공개적인 데서 사과를 해야지 저렇게 오히려 정당하다고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